기포농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어린이 청소년 혹은 성인분들과 함께 인문학이나 고전 수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바로 해보죠. 원래 이 수업은요, 제가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옛 역사 기록을 만화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요, 1월 동안 이 책이 원래는 20권이에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조선 임금들의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해둔 이 책을 만화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총 20권입니다. 그 가운데 1월 달에는 1권부터 4권까지 보았고요. 이제 뒤에 표지가 나오겠지만 1권은 개국, 2권은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인 정종, 3권은 태종, 그리고 네 번째는 세종과 문종이라고 해서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총 5명의 임금을 다루는데요. 여기까지 보았고 요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편 조선 초기에 어떠한 이제 변화상이 있었는지를 쭉 알아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린광자로 진행을 하고요. 창업과 수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창업은 나라를 세우는 것을, 수성은 이 세운 나라를 지켜서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교환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죠. 14세기라고 우리는 역사를 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한 나라가 망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고려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적의 침입이 심했는데요. 남쪽에는 왜구가 들끓었고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 역사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는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의 원나라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하다 보면 배우죠. 고려가 몽골 침입에 이렇게 저항했던 일도 있고 그런데 근데 고려 말에는 원나라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요. 중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홍건군이라고 하는 이들이 고려에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이때 크게 활약하는 인물이 바로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태조 이성계. 저희가 함께 보았던 책에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이성계 치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진이라고 하는데 임금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 그림이 얼만큼 사실에 가까운지 오늘날 우리는 잘 모르겠죠. 매우 훌륭한 무장이었고 고려의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고려 말에 임금 가운데 공민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고려를 개혁하려고 힘썼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권문세족의 저항이 컸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권문세족은 권문세족, 즉 권세를 가진 집안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던 몇몇 집안이 있었던 거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았고 그러니 개혁을 반대했죠. 한편 고려 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신진은 새롭게 출현했다라는 뜻이고요. 사대부는
과거 시험을 통해 나라의 관직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 시험을 봐갖고 나라의 관직을 얻는 게 되게 익숙하죠.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이 되는 것보다는 높은 좋은 가문 출신이 관직을 얻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신진사대부 가운데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나라를 개혁하는 데 큰 꿈을 꾸었는데요. 권문세족의 눈밖에 나서 오래도록 귀양 생활합니다. 단 그래도 이 귀양이 이 정도전에게는 나름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무엇가 필요한지.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요. 야, 이 낡은 고려는 아무래도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러나 정도전은 글을 읽는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 명성을 떨쳤던 무장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나서 결국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그 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이 정도전과 함께 여러 구상을 하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당시 중국은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명나라는 새롭게 등장한 나라이면서도 원나라의 옛 영토까지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력을 넓히려고 했거든요. 명나라가 간섭을 하니 그 당시 고려 임금인 우왕은 이성계에게 저 북쪽 요동 땅을 공격하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성계가 반대를 해요. 상황이 안 좋고 장마 때문에 전쟁을 하기 힘듭니다. 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넘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압록강을 건너갔어야 됩니다. 이 압록강을 건너서 저 요동 땅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압록강 중간에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이름이 위화도랍니다. 고민을 하다 결국 군대를 돌립니다. 위화도라고 하는 이 작은 섬에서 회군, 회자는 회전이란 말 여러분 알고 있죠? 돌린다는 말입니다. 군대를 돌렸다고 해서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군대를 돌렸다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임금의 명령과 상관없이 혼자 행동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요. 그는 권문세족을 차례차례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신진사대부 인물들이 차지하죠. 자, 이제 유학을 공부한 여러 선비들이 활약을 펼칩니다. 근데 이 신진사대부 안에서도 생각이 엇갈립니다.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낡은 나라를 새롭게 바꾸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고요. 앞에서 보았던 정도전은 무슨 소리? 새로운 나라가 새롭게 바꿀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을 아예 열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열어서 더 큰 변화를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정몽주 생각은 다릅니다.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충성을 바쳐서 나는 고려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몽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몽주는 원래는 이성계, 정도전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인데요.
고려를 개혁하나 하자는 이 이야기에는 함께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운 데까지는 함께할 수 없었던 거죠. 정몽주는 이성계와 정도전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때 누가 활약을 하느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나섭니다. 병문안으로 정몽주가 이성계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입니다. 바로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몽주가 흘린 핏자국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옛날 고려의 수도 개성, 옛 이름은 개경이죠. 여기에 가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북한 땅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이렇게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죽으며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미 신하들은 모두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모실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결국 신하들의 손에 의해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물러나고요. 이성계가 임금의 자리에 앉습니다. 피로 물들인 왕조 교체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나라를 먼저 세우고 임금이 된 것이 아니라 임금이 되고 나라를 새로 세웠다는 점이 조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나라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역사를 뒤에 사는 인물로 이 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죠. 조선. 그러나 1392년 이성계가 임금이 되었을 때는 나라 이름이 아직 없었습니다. 자, 제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읽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소개를 했고요. 자, 여러분 교환과 연필이 있다면 한번 연필을 들어 한번 써보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라는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정말 많은 표현들이 한자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번쯤 써보고요. 그리고 글자를 한 번쯤 뜯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뜻이에요. 고려 말, 조선 초 역사책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 발, 선, 초. 여는 고려의 여자고요. 선은 조선의 선자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라는 이름들이 등장을 할 텐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번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한번 써보라고 제가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여러분 권자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문, 족, 가족이란 뜻이에요. 대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고려시대의 권문세족이고요. 신진사대부의 신자는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이전에 없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진자는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네, 전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신진사대부는요, 사대부라고 하는 글 읽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진, 새롭게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역사 무대에. 그래서 이들이 권문세족과 여러 다투었고요. 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둘의 다툼 가운데 신진사대부가 결국은 승리를 하는 거죠. 이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권 제목은 이렇습니다. 태조 정종실록. 조선은 평화로운 역성혁명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역성혁명이라고 할 때 역성은 무슨 뜻이냐? 임금의 성씨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역자는 바꾼다는 뜻이고요. 성은 성씨를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왕씨가 임금이었죠. 근데 이제 새롭게 이씨가 임금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려를 세운 첫 번째 임금의 이름은 다 알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왕건이라는 인물입니다. 왕씨예요. 그래서 대대로 왕씨의 후손들이 고려의 임금이었던 거죠. 그렇죠? 왕건의 후예들이. 왕씨의 후손이 고려의 임금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조선의 임금은 이씨가 되는 거죠. 역성. 역성이라는 건 그렇게 임금의 성씨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혁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나라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보았거든요.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데요. 혁명은 나라가 받은 천명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라는 뜻입니다. 역성혁명. 왕이 성씨를 바꾸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이 보통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긴 쪽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그게 보통 역사예요. 근데 이성계와 정도전의 혁명은 그렇지 않았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백성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이했을 거예요. 아니, 저기 궁궐이 그대로 있는데 임금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었대요. 뭐야? 그래도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고려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 이름을 삼는데 신하들이 고민하다 조선이라는 옛 이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조선은 먼 옛날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 이름이죠. 근데 조선이 생긴 게 언제냐? 1393년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임금이 된 게 한 반년 이전이었거든요.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임금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 개국 그 날짜를 제헌절로 삼은 겁니다. 이성계는 임금이 되자 수도를 옮길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는데요. 이곳에는 권문 세족들이 여전히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권문 세족의 도시 개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 궁궐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일을 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한양으로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한양은요, 오늘날 서울보다는 대단히 많이 작았습니다. 한양이라는 이름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역사나 옛날 글들을 공부하면 이 양자가 들어간 도시가 되게 많습니다. 낙양, 함양, 심양, 그리고 한양. 양은 볕이 드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햇볕이 이렇게 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은 강의 북쪽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양은 무슨 뜻이냐? 원래는 한강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보면 강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옛날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음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여튼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했으니까 궁궐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성계의 결단력으로 한양으로 궁궐을 옮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도전이 아주 강하게 추진해서 1년도 못 되어 새로운 궁궐이 만들어집니다. 궁궐에도 이름을 지어야 됐죠. 궁궐 완성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도전은 시경이라는 책의 구절을 빌려 경복궁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와봤죠? 경복궁.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경복은 그럼 무슨 뜻이냐?
경, 크게 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크게 복된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 나라에 어울리는 궁궐 이름을 붙인 거죠. 궁의 이름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 조선의 여러 제도가 정도전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은 이성계지만 제도와 기틀을 닦은 건 정도전이야 라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뜻을 함께했던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아들 왕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방원이 특히 컸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글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이 되게 자랑스러웠대요. 근데 이방원이 갑자기 큰일을 벌입니다. 정몽주를 죽였죠. 그러자 이성계는 이방원을 좀 멀리했답니다. 야, 좀 위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조선의 개국 공신 가운데 이방원의 이름은 없었대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방원과 배가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 이방석이 세자가 되자 이방원은 불만을 크게 갖게 되고요. 결국 사건을 일으킵니다. 군사를 이끌고 정도전 혹은 그와 함께했던 여러 공신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배다른 형제인 이방번과 이방석도 죽입니다. 이 사건을 왕자의 난이라고 해요. 왕자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성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 세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혁명을 이루었던 벗들도 죽었죠. 결국 이성계는 왕자의 난이 일어난 뒤 며칠 뒤에 임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다음 임금은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임금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왜 그럼 둘째 아들이었을까? 첫째는 술을 좋아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둘째가 임금이 되니 그가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입니다. 근데 이 이방과는 임금이 될 마음이 없었대요. 왕자의 난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숨기고 어떻게 되는 거야 벌벌벌 떨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임금은 정종이었으나 실제 권력은 이방원이 주고 있었죠. 임금 자리가 가시방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종은 동생 이방원을 세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거예요. 세자의 자는 아들이란 뜻인데 이방원은 정종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니까 세제 형제할 때 이 제자를 붙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진짜로 하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식인지 동생인지 어찌됐건 다음 임금을 빨리 이방원을 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1400년 이제 태종 이방원의 세기가 세상에 열리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역성혁명, 두 번째 표현은 한양천도라는 표현입니다. 역성혁명은 조선을 시작한 중요한 사건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임금의 성씨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한양천도는 한양으로 오늘날 서울 자리로 천도, 수도로 옮겼다는 뜻이죠. 혁자는 바꾼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바꾸는 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꾸는 것 가운데
개혁이라는 말을 역사 보면 맨날 볼 거예요. 개혁. 개혁도 바꾸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천자는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네 글자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잘못을 고치고 좋은 대로 바꿔간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자 들어가는 사자성어 개과천선입니다. 이 개자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개혁의 개자랑 같고요. 바꾼다는 뜻입니다. 과가 잘못이에요. 천자는 옮겨간다는 거예요. 선, 좋은 대로. 그래서 개과천선, 선으로 좋은 대로 옮겨간다는 거고요. 천도는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합니다. 3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태종실록입니다. 고려 말 최고의 무장이었고 혁명 동지들과 새나라 조선을 세웠던 태종 이성계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아들들도 죽었고요. 자신과 함께했던 벗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선 최초의 임금이었지만 사실은 뭘 해볼 만한 시간이 충분히 없었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던 태조는 1408년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날 경기도 구리시에 태조의 릉이 있는데요. 좀 모습이 좀 흥미롭습니다. 야사, 즉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야사에 따르면 태조는 둘째 부인 방번, 방석의 어머니인 신덕왕후와 함께 묻히고 싶었대요. 근데 신덕왕후를 싫어한 태종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리도 없고 해서 이성계는 동북면 함흥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는데 또 이방원 입장에는 그렇게 먼 곳에 아버지를 모실 수 없으니 흙만 가져오자 라고 해서 저기 이성계 고향에서 흙과 억새를 가져와서 무덤을 덮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성계 무덤에 가보면 억새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능과 다른 모습이죠. 태종은 공신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 덕분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죠. 태종은 공신이나 외척이 권력을 갖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 꾀를 내어 공신과 외척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자신의 처가 원경왕후 민씨의 가족까지 참혹하게 해칩니다. 아주 서슬퍼런 임금이었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역사를 보면요. 이런 태종이 야 임금 노릇 못 해먹겠다. 세자에게 임금자리 물려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신하들을 쥐락펴락하고 싶었던 거예요. 태종이 임금자리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신하들이 임금님 잘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임금이 야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임금님 난이 되옵니다.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권력을 내놓겠다는 말로 임금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는 지혜가 태종에게 있었고 태종은 매우 신하들을 잘 다루었던 임금이었습니다. 태종은 정말 많은 이들을 죽였죠. 정몽주, 정도전, 처가 민씨 형제. 근데 역사를 보면 태종이 막 엄청나게 사륙을 즐기는 폭군이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계산된 결과였거든요. 태종은 새로운 나라 조선의 임금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조선이 유학자의 나라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학자들은 임금이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신하는 잔소리꾼이 되어서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이 장면이 유학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권력을 쥐었던 태종도 홀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간언하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즉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귀찮은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은 제도적으로 간언하는 신하를 두었는데 이를 간관 혹은 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언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감시하는 신하들이 있어서 고려 말 권문세족 같은 이들이 등장하는 걸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학자들은 태종의 이런 면을 대단히 훌륭하다고 보아요. 왕권을 탄탄하게 다졌고요. 그리고 유교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임금의 역할, 신하의 역할을 뚜렷하게 나누고 이걸 잘 조절했다는 거죠. 물론 그 균형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한편으로는 임금도 신하도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었죠. 바로 후계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 태종에게는 아들들, 네, 령브라더스가 있었습니다. 이 령브라더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 이 네 아들 가운데 막내 성녕대군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요. 태종은 맏아들 양녕대군을 아주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합니다. 적장자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적장자. 적장자란 무슨 뜻이냐? 적자와 장자를 합한 말인데요. 적자란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이야기하고요. 장자란 맞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첫째가 적장자인 거죠. 옛날 사람들은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첩도 있었고, 임금님은 그쵸, 왕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궁들도 있었잖아요. 적장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조선의 임금 가운데 적장자인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임금이 적장자가 아니에요. 태종은 적장자를 세자로 세우고 차근차근 왕이 되는 준비를 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니 양녕대군이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네로라는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한 신하들을 상대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양녕대군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걸 싫어했대요. 뭘 좋아했느냐? 매사냥을 즐겼답니다. 한편 기생이랑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 네, 게임 좋아하고 파티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까 여러분 봤죠? 태종은 되게 카리스마 있는 인물. 뭐야? 말 안 들으면 죽여. 근데 자식한테는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녕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 차례 눈 감아줍니다. 근데 끝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세자. 세자를 패하고 새롭게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임금이 된 인물, 충녕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종이죠. 누구보다 강한 왕권을 손에 쥐었던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우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녕대군은요, 세종은 고작 두어 달 남짓 세자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자 수업을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임금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뭐 그럴 걸 왜 질문해요? 세종대왕 훌륭한 임금인데.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평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충령이 임금이 되었을 때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태종에 비해 충령은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간관과 언관, 적자와 장자라는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관과 언관은 비슷한 역할입니다. 뭘 하는 역할이냐면 쉽게 말해 임금님한테 잔소리하는 역할입니다. 적자와 장자는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요. 적자는 정실 부인의 아들을 적자라고 하고요. 장자는 쉽게 말하면 첫째입니다. 옛날 신하들은요, 입으로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잔소리를, 임금에게 하는 잔소리를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임금에게 잔소리를 글로 써서 보내는 걸 뭐라고 했을까요? 네,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대부분은 잔소리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임금님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임금님 요즘 잠 많이 잔다면서요. 임금님 요즘에 이상하게 취미를 가지고 맨날 논다라고 하네요. 임금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님 쟤만 좋아해요? 막 이런 글들 막 올라옵니다. 조선의 임금이 쉽지 않아요. 간관과 언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 문종실록 이야기로 넘어가죠. 조선의 임금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인상이 깊은 인물이 세종이긴 하거든요. 돈에도 나와 있고 광화문 가면 동상도 있고. 근데 만화 속에 그려지는 세종의 모습은 좀 우리가 보았던 것과 좀 달라요. 뭐야, 왜 이렇게 둥글둥글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쪄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로 세종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살이 쪘대요. 왜? 고기 반찬을 좋아했답니다. 사건 내용 한번 살펴보죠. 먼 옛날 당나라 태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업과 수성 가운데 무엇이 더 어려운가? 창업은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고요. 수성은 어렵게 세운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한 신하가 말합니다. 창업이 어렵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경쟁자와 싸워 이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렵지. 높은 궁궐에서 편안히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당태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군주가 교만하고 방탕하면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의 태종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태종은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른 임금이 조선을 튼튼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418년 상황으로 물러앉아 세종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세종이 잘했겠지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태종의 배려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왜? 조선은 아직 30년도 채 안 되었고요. 충녕은 무인이었던 아버지 이성계나 단호하게 반대자를 해치운 자신과는 영 다른 성품의 인물이었으니 꽤 불안했던 거죠. 무엇보다 첫째 양녕대군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은 아버지 아래에서 한 5년 정도 차근차근 능력을 쌓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세종을 매우 사려 깊고 학문을 좋아하는 인물로 알고 있죠.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하는 일을 즐겼고 특히 집현전을 통해 젊은 학자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신하들 의견도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나 맹사성 등도 그렇죠. 사실은요, 여러분, 조선 역사를 초기 공부하다 보면
세종에 이르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했어? 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책도 많이 냈지, 만든 것도 많지. 그 가운데 무조건 하나를 꼽으면 단 하나를 꼽아야 된다. 그러면 한글 창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1443년 세종 25년 12월 30일 기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이만 그냥 돼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한글은 세종이 주도적으로, 그러나 세종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을 거라고 오늘날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연구자들은 발음기관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과 혀 모양을 따서.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글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집현전 학사들과 세종이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록을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한글을 활용하고 보급하는 데는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이 컸어요. 예를 들어 한글 창제 원리를 기록한 책 훈민정음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일종의 한글 해설서죠. 이 책은 1446년에 만들어집니다. 문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책도 만듭니다. 용비어천가라는 책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용비어천가의 유명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불이 깊은 남가 바람에 아니 밀사 곧뀨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무르 가말에 아니 그칠사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니. 오늘 말로 옮기며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많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되어 바다까지 흘러가도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처럼 조선이 오래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은 글이죠. 실제로 조선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종이 1450년 세상을 떠나고요. 그의 아들 문종이 1452년 세상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종의 아들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죠. 단종에게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고 불행하게도 이 고아 임금에겐 야심찬 숙부가 있었죠. 자, 세종 이야기를 한 번쯤 살펴봤는데요. 요 밑에는 제가 잘못했네요. 교환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한번 써보죠. 집현전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는 무시하세요. 제가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시대에 아주 크게 활성화된 연구기관인데요. 여러 학자들이 공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종 시기에 만들었던 문자 그리고 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집현전의 현자는 학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집현전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던 훌륭한 학자될 만한 사람들을 모았던 곳이란 뜻입니다. 훈민정음 음자는 소리란 뜻인데요. 훈민정음은 백성들에게 바른 발음, 음성을 알려주고자 만든 문자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서당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텍스트들을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때 한자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고 맥락에 따라서 익히면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고 나중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